자, 고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 확정적 고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의를 말합니다. 자, 불확정적 고의. 자, 의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미필적 고의, 태길적 고의가 있다 라고 했고, 자, 그러면 미필적 고의를 볼 텐데요. 읽어보시고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 나와 있죠. 자, 여기를 볼 텐데 노트를 펴보세요. 제가 전 시간에 고의는 인식 플러스 실현의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이때 인식도 있고 실현의사도 대등하게 있는 것이 확정적 고의고, 인식은 있는데 이 실현의사가 코딱지만큼 있는 것이 미필적 고의고, 코딱지조차도 없는 것이 인식 있는 과실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코딱지가 있으면 고의가 되고 코딱지가 없으면 과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코딱지라고 하는 것이 이 고의 범위냐 과실 범위냐, 하늘과 땅 끝 차이죠. 그래서 천지 차이입니다. 여기서 이 코딱지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를 어떻게 구별할래? 그래서 학설,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다수설 판례는 용인설이다 하는 거예요. 용인설. 그래서 자, 이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는 지적 요소에서는 차이가 없죠. 똑같이 인식 있는 과실이든 미필적 고의든 둘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통설과 판례에 따르는 이 용인설을 취했을 때에는 미필적 고의든 인식 있는 과실이든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는 것은 이를 용인했느냐, 용인하지 못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고의범위 되느냐 과실범위 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를 용인했느냐 용인하지 않았느냐가 아직 가슴에 와닿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례를 통해서 숙지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자, 뭐뭐 해도 좋다, 뭐뭐 해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것은 미필적 고의로 봐서 고의범위로 처리하는 것이고, 에이 설마 그럴 리가, 그럴 리 없다 라고 이렇게 푸념했다면 그것은 인식 있는 과실이 되어서 과실범 처리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필적 고의는 뭐뭐 해도 좋다, 뭐뭐 해도 어쩔 수 없지, 인식 있는 과실은 에이 설마 그럴 리가, 그럴 리 없다, 이것이 인식 있는 과실로 보아서 과실범 처리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기본서를 와볼게요. 자,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 나와 있죠. 자, 형법은 고의를 원칙으로 처벌하고 과실범을 예외적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형사책임의 한계를, 즉 고의범 처리냐 과실범 처리냐, 그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양자의 구별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점을 보시게 되면 지적 요소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인식 있는 과실이든 미필적 고의든 둘 다 지적 요소는 다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이 의지적 요소, 이 부분을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된다는 것이죠. 학설은 많아요. 학설은 많지만 우리 수업용으로서는 이 용인설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미필적 고의 사례, 뭐뭐 해도 좋다, 뭐뭐 해도 할 수 없다, 이것은 고의범 처리하는 거고요. 에이 괜찮아, 괜찮을 거야, 설마 그럴 리가, 이렇게 푸념했다면 이것은 과실범 처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시 있다가 판례 볼 텐데, 판례를 공부할 때 이게 등장할 겁니다. 뭐뭐 해도 어쩔 수 없지 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것은 미필적 고의, 그래서 고의범 인정해서 해당되는 판례에서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잘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예는 읽어보시고요. 자, 이 도표는 전 시간에 봤고요. 자, 기출문제 정리해 두시고요. 자, 판례 봅니다. 자, 피고인은 고의를 부인하겠죠. 살인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일단은 피고인은 오리발 내밀 겁니다. 고의를 부인할 겁니다. 그러면 고의를 부인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이때는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물의 성질상 그 고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다른 말로 정황사실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증명해서 고의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자, 밑에도 박스 2번 가보세요. 자, 분명 피고인은 살인죄를 범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살인죄의 범위를 자백을 안 합니다. 자기는 그래요. 아니다, 난 살인죄로 한 것이 아니라 상해죄,
또는 폭행죄의 혐의만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그래서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주장할 뿐이라고 했을 때에는 자, 수사관들은 이 친구를 조사할 때는 살인죄의 범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밑에 경위, 동기, 준비된 흉기 유무 등등 어느 부위를 공격했느냐, 몇 번 찔렀느냐 이런 것들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범행 전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살인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해야 되겠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이 지문도 출제가 여러 번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시고 여기서 여기를 가로 열고 여기를 가로 닫고 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흉기 유무 등등등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올라가 보시면 이런 것을 간접 사실이라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고의를 추단해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자, 밑에 판례 보죠. 자, 형법상 범의 즉 고의가 있다 함은 자신이 의도한 바 행위에 의해서 범죄 사실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감행하려고 하는 것이면 족하다는 것이죠. 인식만 있으면 용인만 있으면 고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 발생을 희망한다. 그러면 틀려요. 살인죄 할 때 이런 판결률이 나온다는 거 정리를 해두시고 출제도 여러 번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도 살인죄의 범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밑에 결과 발생 가능성,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 동그라미, 예견 동그라미 하면 족하다. 앞에서도 인식 그랬죠?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리고 이 고의는 확정적, 불확정적, 그 다음에 미필적으로도 충분하다. 아무것도 아닌 질문 같지만 출제가 여러 번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러면 판례를 봅니다. 자, 고의를 인정했던 판례 보죠. 자,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입니다. 군대만 나와도 인체의 급소를 잘 알죠. 특히 이 무술교관 출신은 더 잘 알 겁니다. 자, 이 교관 출신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죠? 무술 동작을 취했다는 거죠. 소림사건법처럼 동작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격했습니까? 그렇죠? 성대, 즉 울대입니다. 울대 동그라미를 가격했다라고 했을 때 아, 당연히 살인죄의 고의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밑에도 각익인 목죄입니다. 줄여서 각목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머리를 때렸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라고 했을 때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했다는 판례고 3번을 보면 예리한 칼을 들었죠. 그쵸? 칼을 들었다는 겁니다. 왼쪽 가슴 부분을 찔렀다는 거죠. 공격 부위가 왼쪽 가슴 부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찔러서 곧바로 좌측 심낭까지 절단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살인죄의 고의가 있구나 이렇게 보았고 자, 그 밑에도 길이 30cm 과도죠.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힘껏 찔렀다. 폭행을 당하자 과도를 들고 힘껏 찔렀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살인죄의 고의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뭐 칼을 들었다 할 때 칼에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 다음 5번도 보시면 자, 꼭 머리나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가 아니어도 돼요. 자, 이것도 기출됐는데 별표 하나 쳐볼게요. 2020년도 국어 검찰직에 나왔는데요. 머리나 가슴 등 치명 부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디를 찔렀다? 그쵸?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찔렀다 할지라도 몇 번 찔렀습니까? 20번 정도 찔렀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상해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죄가 됩니다.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했다. 이렇게 본 판례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6살 된 여아의 목을 손목으로 3, 4분 동안 눌렀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살인죄의 고의가 있다고 봤고 자, 무고죄입니다. 무고죄는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도 충분하죠. 따라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했다라고 했을 때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작물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물일지도 몰라 라는 이러한 의심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미필적 고의가 되기 때문에 작물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봤고 자, 9번 판례 유명한 사건이죠. 피해자를 아파트에 유인하였다. 밑에 감금했다. 수차례 아파트를 출입하였다가 마지막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이미 탈진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바카스를
먹여봤는데 밥가스를 못 마십니다. 그래서 그냥 흘러내릴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얼굴에 모포를 씌워놓고 그냥 나오면서 왜? 이 사람이 주교사라는 선생이야. 학교 선생인데 자기가 데리고 있던 반 아이를 유괴 납치한 거야. 돈 때문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나마 제일 나름대로 잘 산다는 집 아이를 유괴 납치했고 그 당시 돈으로 이게 80년대 초 팔는데 그 당시 돈으로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엄청난 거금을 요구했습니다. 현찰로. 라고 했을 때 동료 교사들 학생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람은 오늘도 출근했었어야 돼. 아침에. 그래서 그냥 나왔다는 얘기는 뭐다? 그냥 출근했다는 거죠. 왜? 지각하면 눈치를 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두고 떠나면서 아하,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왔다는 거죠. 왜? 병원으로 데려가면 발각됩니다. 그래서 병원도 못 데려가는 거야. 병원도 못 데려가지. 아파트에는 자기 혼자밖에 안 살고 있지. 그쵸? 라고 했을 때 오늘 갔다 오면 아이는 죽어 있겠구나.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죽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근했다면 돌아와 보니 죽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살인죄의 고의가 있구나. 이렇게 보았던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자, 다음. 신빙성 있는 사고 장소에서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에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를 세워야지. 차를 세우고 뭐 쓰러진 사람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 데려가거나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었다는 거죠. 튀었다라고 했을 때 도주죄의 고의가 있구나. 분명 법정에서 물어봤어요. 법정에서 물어보니까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와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 노루새끼든 다람쥐든 멧돼지든 사람이든 그러면 인간의 본능이 얼마 가다 차를 세우잖아요. 차를 세워서 왜냐하면 차가 고가니까 우리가 차주 심리를 알잖아요. 뭐 어디라도 기스 나가면 바로 차 세워서 뭐 항의하고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를 충돌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빨리 차를 세워서 주변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너가 튀었다는 것 자체가 너는 분명히 알았다는 거야. 알았다라고 해서 뺑소니 혐의를 인정했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입니다.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다고 봤어요. 다음 판례 보죠. 자, 여관업을 하는 자입니다. 그 외모나 차림을 보니까 나이가 참 어려 보여. 청소년이라고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신분증 등 기타 이 청소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출입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 말을 듣고서 구두로만 연령을 확인했다는 거죠. 구두로만 동그라미. 전혀 뭐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여관업자에게는 이 청소년 출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죠. 자, 그 다음도 이것은 이제 여관은 아니고요. 유흥업소죠. 유흥업소. 그래서 이제 직원들 알바를 뽑으려고 했는데 나이가 어린 애들이 온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의무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어떠한 의무 밑에 올라가 보면 뭐 신분증이라든지 그래서 청소년인지 아닌지 성인인지 아닌지 이런 연령 확인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의무 이행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자 하는 말이 아이 성인인데요. 미성년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자기 것도 아닙니다. 타인 거 중에서 신분증도 아니고 건강진단 결과서를 보여줬는데 그것만 확인하니까 당연히 성인으로 나오죠. 라고 했을 때 이 친구를 고용했다는 거예요. 고용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청소년 고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유흥업소 업주에게 있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죠. 결국은 뭐야? 결국은 이 미성년자에 대한 신분 확인을 못한 거죠. 그렇죠? 주민등록증도 없었고 또 건강진단 결과서도 자기 것도 아니고 타인 것이기 때문에. 자, 다음 업주네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업주가 연령 확인 의무를 위배해서 연령 확인을 위한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당연히 고의가 있다라고 보았고. 다음 14번도 또 업주에게네요. 17세 청소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죄 공소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말은 뭐지? 채용시켰다는 거죠. 신분과 연령을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다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청소년 고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자,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역시 연령 확인 의무 이행을 다하지 못했죠. 여기서 뭐 이 부분만 동그라미 쳐도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고용했다면 당연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보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여기 보시면 이 12번부터 해서 전부 다 유흥업소 업주얘기입니다. 12, 13, 14, 15번까지가. 다음, 만취 운전자가 교통사고 직후 취중 상태에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수십 미터 혼자 걸어가다가 붙잡혔다는 거죠. 그렇죠? 사고 현장 났습니다. 교통사고 났습니다. 났는데 이 운전자입니다. 사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십 미터 혼자 걸어갔다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이것도 뺑소니 의사가 있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죠. 역시 도주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자, 허위사실 공표죄 나와 있네요. 자, 어떠한 소문을 듣고서 그 진실성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품었다는 거죠.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공표를 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고의가 있다고 봤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고의라면, 허위라면 역시 허위사실 공표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도산이 불가피합니다. 그쵸? 내일 모레면 망한다는 거야,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대출받으면 돼, 안 돼요? 대출받으면 안 되죠. 물품 납품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물품 납품 받았고 먹튀하는 거죠. 사기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했잖아요. 또 확신도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를 속여서 할인 팔았다는 거죠. 물품 대금을 받아 할인 판매 돈 받고 팔았다는 겁니다. 할인 즉 싸게 해서 팔았다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기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재단법인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후원의 기부금을 정산 회계 처리하지도 않고 친분관계에 있는 신도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해 주었다. 이거죠. 원래 돈을 빌려줄 때는 확실한 담보를 제공받고서 아무리 친분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된다? 배임죄가 된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입니다. 즉 배임죄 고의가 인정된다 라고 봤죠. 자,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과의 매매 거래 계좌 설정 계약에 따라서 고객의 사물을 처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고객이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이 증권회사에다가 5천만 원을 맡겼어요. 5천만 원. 그 당시 돈으로. 그럼 지금으로 생각하면 5억 생각하시면 돼. 5억을 맡겼거든. 그래서 그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을 좀 사서 좀 수익을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증권회사 직원은 그에 대한 퍼센티지를 먹는 거죠. 먹는데 이 친구가 지 멋대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 멋대로 고객 돈으로 주식을 산 거야. 사서 이제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죠. 라고 했을 때 이 고객이 이 증권회사 직원을 상대로 배임죄로 고소를 했었는데 판례가 뭐라 했냐면 너 임마 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식을 네 멋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야? 라고 해서 우리 판례는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했다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자, 밑에 쭉 읽어보세요. 변제 공탁한 것을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잖아요. 근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나중에 이제 돈을 갚잖아요.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안 받는 거야. 이리저리 도망가는 거야. 돈을 빌려줬는데도 돈을 빌려 받은 사람이 돈 갚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받는 거야. 왜 안 받을까? 그 담보물을 나중에 내가 먹으려고. 그러면 이 채무자가 큰일 났잖아요. 채권자가 돈을 안 갚고 도망가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 빌려 받은 돈을 법원에다가 공탁하는 거야. 공탁하게 되면 채무자는 이제 더 이상 채무자의 지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채무 관계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 채권자란 놈이
법원에 변제 공탁한 돈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받아가. 또 받아가. 변제라는 것은 돈 빌린 것을 갚는다. 이게 변제입니다. 법원에 공탁한 돈을 채권자가 또 받아가네. 받아가. 받아가면 자, 이 지금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담보물에 대해서 지금 경매에 넘어갔거든. 경매를 막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받아갔으니까. 근데 경매를 또 안 막어. 안 막아서 이 경매를 통해서 그 매물이 타인에게 경매가 되는 거죠. 경매가 되면 채무자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라고 했을 때 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배임죄 책임을 진다는 판례입니다. 여기서 손을 쓰지 아니하는 바람에 타인에게 경락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 배임죄가 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 변제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받아갔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여기서 배임죄의 고의가 있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가 되는 거죠. 다음. 자, 의무경찰 나와 있고요. 자, 택시 운전사가 직진하여 와서 택시를 세우고 항의하므로 의무경찰이 30cm 전방에 서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왜요? 돌아가라고. 이렇게 돌아가라고. 저쪽에서 지금 데모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불편하시더라는 말은 안 하죠. 돌아가라 이렇게 손짓하니까 이 운전자가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 해버리는 거예요. 이 택시 30m 전방에 지금 경찰이 서 있는데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짜증내면서 갑자기 좌회전했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갑자기 좌회전 해버리면 의무경찰이 다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 판례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의무경찰을 충격하리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용인하는 내심적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 라고 해서 무슨 죄를 인정했다? 적어보세요.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자, 됐죠? 자, CF 하시고 자, 위험성은 안 느꼈어요. 누가? 경찰이. 위험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공집방은 되지 않습니다. 특수는 아니고 이건 아니고 그냥 단순 공집방만 인정했어. 특수가 붙으려면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껴야 되거든. 근데 위험성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왜? 교통경찰은 차를 보고 위험성 안 느끼잖아. 하는 일이 직업이다 보니까 뭐 앞에 택시가 30cm가 아니고 3cm 앞에 서 있어도 위험성 안 느껴요. 그래서 또 충격할 때 너무나 짧은 거리였고 짧은 시간에 행해진 사건이라서 위험성 느낄 조차도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판례는 공집방만 인정했지 특수는 붙지 않았습니다. 이 노트에 나와 있을걸요? 여기 있잖아. 자, 공집방 조문이 136조 1항입니다. 읽어볼게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누구지? 교통경찰이지. 그 사람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가 공집방입니다. 이 공집방이 되려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내가 폭행 협박을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고의가 성립하게 되는 거야. 그쵸? 여기서 뭐 방해 의사 필요 없죠? 여기서 이 차량 택시 운전자가 이것 인식하고 이거 인식하고 이거 인식하면 고의가 되는 거야. 지금 앞에 있는 경찰이 지금 직무를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치? 내가 차를 갖다 확 박아버리잖아요. 내가 충격한다는, 즉 폭행 협박을 한다는 사실에 대한 내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택시 운전자에게는 공집방에 대한 고의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경찰관은 이 차량을 보고 위험성을 느꼈다 안 느꼈다? 위험성을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 특수가 붙지 않고 단순 공집방만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됐죠? 다시 오세요. 자, 다음 보면 자, 사용자가 사법성 효력이 없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매월의 월급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준다 라는 약정을 내세워서 근데 이 약정이 사법성 효력이 없어요. 무효. 이 약정은 무효다. 근로기준법상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무효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 근로자가 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퇴직금을 반드시 줘야 돼. 안 주면 넌 고발된다. 형사고발. 물론 이제 사업도 폐쇄시켜야 되는 거고 형사고발 처리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약정을 내세웠다는 거죠. 무효입니다. 무효. 어쨌든 이런 약정을 내세워서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거지. 라고 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근로자뿐만 아니고 알바생도 줘야 됩니다. 알바생도 1년 이상 알바생도 줘야 될걸요. 1년 이상. 단기 알바 빼고 몇 개월짜리 알바 빼고 줘야 되고, 뭐 알바생, 편의점 알바생 같은 경우는 뭐 주말 휴당, 주일 휴당도 줘야 되고 막 그래요. 자, 그 다음 보죠. 자, 이 25번, 26번 묶어볼게요. 자, 면허증에 그 유효기간과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그쵸? 이미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전과가 있는 사람이야. 전과 동그라미 쳐봐. 전력 동그라미 치시고, 면허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5년이 지나도록 적성검사 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랬다면 무면허 운전죄의 고의가 있다. 그거 봤습니다. 자, 이 전과가 중요합니다. 전과. 밑에 비교되는 판례 나올 텐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1번 판례죠? 그 밑에도 2번 판례. 두 가지 판례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도로교통법상의 위반죄는 고의범이다. 즉, 면허가 없다는 것을, 즉, 무면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했을 때, 그게 고의범이거든. 고의범. 즉, 무면허 운전죄는 고의범이란 말이죠. 과실범이 아니고. 따라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다 할지라도 내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를 수 있지. 그치? 바쁜 현대사회에 살다 보면 이런 일에 취하고 저런 일에 취하다 보면, 바쁘게 살다 보면 이거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라고 했을 때는 이런 고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무면허 운전죄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쵸? 따라서 관할 경찰 당국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에 가름하는 공고를 했다 하더라도, 공고하면 다 압니까? 공고문을 냈다 하면, 내는 순간 이 당사자는 운전면허 취소된다는 것을 인식했다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집에 와도요, 집에 그런 내용의 문서가 와도 내가 읽어봤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단 말이죠. 공고했다 하더라도 네가 알게 되었다라고 단정을 못해요. 그래서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노트 펴보세요. 자, 노트 펴보시면 요 갑이 운전자예요. 운전자. 차량 운전자. 이 사람이 적성검사 받을 때가 됐어. 저도 이제 내년에 받아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적성검사 받아야 되는데 적성검사를 기간을 놓쳤어. 예전에는 적성검사 기간이 짧았는데 지금 뭐 적성검사 기간이 1년씩 주대요. 1년. 그러니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자기가 편한 시간에 와서 한번 받으면 돼. 자, 이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인데 그 1년 내에 받지 못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걸 놓칠 수 있다니까요. 저야 이제 강의를 하니까 이 판례 할 때마다 이제 면허증을 보는 거야. 뒤에 나의 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은 언제인지 이 판례 할 때만 봐. 평상시에 못 봐요. 뭐 운전면허증 맨날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자, 이 사람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적성검사 기간을 모를 수 있고, 또는 설령 알았다 할지라도 이걸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이 기간 내에 하지 못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잖아요. 1년이 지나면 이때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가 취소가 돼요. 그러면 그때 무면허 운전죄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몰라. 적성검사 기간도 놓쳤고 1년이란 기간도 또 놓쳤어. 내가 면허가 취소했다는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치?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운전했다라고 했을 때 고의가 없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서 이제 평상시 하던 대로 운전만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취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니까요. 몰랐다 라고 했을 때 고의가 없으므로 무면허 운전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교재에 한번 가보시면 1번에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요. 1년이 지나도 모른다고요. 설령 밑에 면허증 앞면에 또는 뒷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사실을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경권문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바쁘게 살다 보면 못 읽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은행이라든지 관공서에 가서 신분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 제출하라고 할 때 그거를 지갑에서 꺼내서 그냥 주는 거지, 지갑에 꺼내가지고 그 자세한 깨알 같은 글씨를 내가 읽어보고 건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경권문구 되어 있다 할지라도 네가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고의가 탈락된다. 자, 조그만 글씨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자세한 내용이 지금 밑에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경권문구가 나와 있다 할지라도 네가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밑에도 경찰 당국이 취소 통지에 가름해서 공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 공고가 적법한 공고라 할지라도 네가 알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쵸? 여기 다시 올라가 보시면 이런 공고를 했다 할지라도 네가 알았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데 예외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네가 전과자라면 한 번이라도 동종에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짜롭다. 그때는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잘 나와요. 잘 나오는 판례라서 자, 인식하지 못했다면 경권문구 기재 공고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인식하지 못했다면 죄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판례도 있어요. 자, 비교되는 판례인데 자, 일종 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적성검사 기간 내에 면허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똑같죠? 밑에도 똑같이 검사를 안 받은 건 똑같아요. 안 받은 건 똑같다. 근데 그래서 이 친구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면허증 소지자가 면허증만 꺼내봐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의 노력도 안 했다. 응?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때는 고의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뭐 똑같은 사안인데 밑에 판례는 이렇게 보았고 위에 판례는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밑에 있는 옛날 판례들은 그냥 넘어갔지만 요즘 같은 판례는 짜롭다. 그래서 전부 다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된다. 밑에 피고인이 적성검사 기간 도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게을리했다는 거죠. 그렇죠? 기간이 도래됐음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고의는 있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밑에 판례 한번 볼게요. 조그만 글씨 가보면 여기 보시면 2002년 6월 5일부터 2002년 9월 4일까지잖아. 3개월. 옛날에는 3개월밖에 안 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1년 이상이야. 1년 이상. 넉넉하게 주죠. 넉넉하게 준단 말이죠. 기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 다 핑계라는 거지. 핑계. 옛날에는 이렇게 뭐 3개월, 뭐 1개월, 몇 개월밖에 아주 단기밖에 안 줬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거니 해서 넘어갔는데 지금은 뭐다? 충분히 기간을 주기 때문에 1년 1 플러스 1을 주는 거잖아. 그렇죠? 노트에 보면 노트에 보세요. 여기가 1년이고 여기가 또 1년이잖아요. 근데 옛날 판례는 이것이 3개월이다. 3개월. 3개월 플러스 1년이었단 말이죠. 1년 3개월 준 거야 옛날에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1을 줘요. 충분하게 주기 때문에 적성검사를 못 받았다는 것은 다 핑계거리라고 해서 다 처벌됩니다. 어쨌든 수험생인 여러분들은 실무를 뭐 요즘 같은 실무를 평가하지 마시고 수험생 판례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전과가 있느냐 밑에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말 나오면 확인을 게을리했다.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무면허 운전죄 고의를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고 밑에 보시면 인식하지 못했네. 기재가 있네. 경권문고 있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자, 새로운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 목사에 관련된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불미스러운 소문이 뭐겠습니까? 뭐 하나밖에 더 있어. 뭐 성범죄겠지.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겠죠. 이런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 집사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뭐다? 명예훼손죄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진위 확인 차원에서 한 것이라서 고의가 탈락된다.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꼭 보았던 판례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